안녕하세요. 책 읽는 에피로고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우리나라 정신의학계의 권위자이신 이시영 박사님과 마음치유 안내자로 소통하고 계신 박상미 박사님이 함께 쓰신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으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 박사는 프로이트 정신분석과 아들러의 개인심리학과 더불어 정신요법 제3학파라고 불리우는 의미치료를 창시하셨습니다. 의미치료는 빅터 프랭클 박사가 아우슈비츠라는 극단적이고 절대 절명의 순간에서 온몸으로 체득한 실존적 지혜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태어났을까요?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매일 찾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를 찾는 의미치료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지친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가장 적합한 치료법이며, 이 책은 나와 가족의 마음관리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주는 셀프 치유 안내서라고 두 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책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책은 저자님들의 허락을 받아 낭독하는 것이므로 전편을 다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며칠에 걸쳐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내 인생에서 만난 의미치료. 내가 의미치료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을 만난 건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자 축복이었습니다. 나의 대학 시절 한국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엔 추위와 굶주림만 있을 때였습니다. 지치고 배고픈 고학생으로 가로수에 기대어 앉아있는데 가판을 하는 고서점에서 우연히 내 눈에 들어온 게 죽음의 수용소였습니다. 극한의 상황을 이겨낸 그 강력한 힘이 나를 끌어갔습니다. 아무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거기보다야 낫지 않느냐. 이 간단한 생각이 당시에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게 의미치료와 나와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만남은 1965년 예일대학 박사후 과정을 밟으면서였습니다. 내가 예일대 정신과를 지망한 것은 당시 중공의 전체주의 사회에서 세뇌를 받은 사람들의 사회 정신분석으로 유명한 로버트 립톤 교수가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갈망했던 대학에 들어온 흥부는 잠시, 나는 예일대에서 정신분석 이론을 공부하는데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시 정신과 수업은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중심이었습니다. 그중 예일대학은 아주 골수파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미 쓰고 있는 정신과 약물을 그때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큰 소동이 일어날 만큼 철저한 정신분석 수업이었습니다. 문제는 가난한 한국 유학생인 나의 형편이었습니다. 정신분석 치료비는 시간당 200에서 300불, 주당 3에서 4회, 그것도 몇 년을 받아야 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도 한국에서 이런 비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온통 그런 걱정으로 그나마 공부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훈련용 정신분석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주임 교수와 의논하여 정신신체의학 전공인 DANA 클리닉으로 옮겼습니다. 나는 암 환자 병동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당시는 막 나온 항암 치료제를 쓰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암 환자 상담을 해야 하는 과정이라 수술팀, 방사선팀, 항암제팀과 함께 회진하면서 불면, 우울 등 여러 가지 정신과적 문제의 환자들을 상담하는 게 내 임무였습니다. 지금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지만 당시 암 환자 진료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환자들도 자기 운명을 대체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딱하게도 내가 공부한 정신분석은 이들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환자에게 정신과 상담의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곤 크게 없었습니다. 아들러, 융, 설리번 등의 정신분석 이론은 절박한 암 환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환자들이 어떻게 하면 말년을 편히 보낼 수 있을까? 남은 인생을 좀 더 충실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상담했습니다. 하긴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은연중 프랭클의 의미치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치료는 우리 교과과정에 들어있지 않았고 그의 전문 서적도 많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죽음의 수용소에서 책에서 간단히 언급된 의미치료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일에서 내가 했던 상담의 이론적 바탕은 의미치료적 접근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전문 서적을 그나마 영문으로 번역된 몇 권을 찾아 읽은 게 의미치료를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 두 번째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랭클 박사의 몇 안 되는 저서를 읽으면서 다른 어떤 텍스트보다도 많은 감명을 받았으며 실제로 내 카운슬러 업무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신치료, 슈퍼비전, 시간에 지도해주신 플렉 교수도 의미치료적 접근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긍정적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플렉 교수는 냉철하고 비판적이어서 학생들은 그의 지도 시간엔 점심도 굶고 벌벌벌 떨 만큼 무서워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 출신이요 한마디로 천재들이었던 클래스메이트 28명 중 나는 정말이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한국 시골대학 출신의 영어 실력도 시원치 않았던 내 입장을 이해해주고 대학에선 여러 면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까다로운 주임 교수도 나에게만은 관대했습니다. 정신분석 공부로는 한국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이해해 주었고 내게 의미치료 대가를 찾아 그 대학의 연수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대학 정신과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주류였지 프랭클의 의미치료를 특별히 전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서 난 독학으로 프랭클의 얼마 안 되는 저서를 통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프랭클이 교수로 있는 빈 대학에 수학할 생각도 해보았지만 가난한 한국 고학생에겐 형편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국내 사정이 너무 복잡해 오스트리아 빈을 찾아볼 엄두도 못 내다가 1990년대 초 세계 정신의학회가 빈에서 열렸을 때 처음으로 프랭클을 뵐 수 있었습니다. 나는 특별 연사로 초청된 강사 대기실에 염치불구하고 쳐들어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으로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대가다운 면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임상 전문가로서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고 겸손했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대가로서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된 대강연장은 초만원이었습니다. 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 내내 그 지옥같은 포로 수용소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이미 관용이라는 따뜻한 인간미에 젖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대가의 최후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1997년 20세기를 대표하는 대학자는 심장병으로 영면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출판사에서 그의 저서를 번역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나는 번역은 하지 않겠다고 오래전부터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번역서의 경우 원 저자와 나의 생각이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있어도 원 저자의 이야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잊지 못할 멘토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겐 이번이 마지막이 될 듯합니다. 박상미 교수의 제의로 이 책을 공저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번역된 책이 많지 않아서 일본 서적을 많이 읽었습니다. 새삼 그의 깊이를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저서의 출간과 동시에 의미치료학회를 설립, 후학들과 함께 대학자의 발자취를 더듬어 한국적인 의미치료의 정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내 생애를 통해 거인의 그림자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상미 교수님의 내 인생에서 만난 의미치료입니다. 내 인생에서 만난 의미치료 박상미. 빅터 프랭클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려면 부끄럽지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24살 가장 추웠던 겨울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일러가 얼어터지고 온수가 나오지도 않았던 영하 3도 옥탑방으로 대학 입학 후부터 혼자 살면서 외로움, 가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고통이 증폭되면서 우울한 감정이 제 삶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투병과 죽음은 그 우울함에 불을 지폈지요. 삶은 허무했고 살아야 할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교회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했습니다. 신께 따져보기 위해서였죠. 이 고통을 왜 저만 겪어야 합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죄도 짓지 않았고 매일 쉬지도 않고 일하며 공부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까? 57, 아직 젊은 내 아버지는 왜 벌써 데려갑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을 왜 데려갑니까?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라기보다는 통성기도를 빙자한 원망과 비난 퍼붓기였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더 힘들 거라고 결론 짓고 나니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았어요. 살아갈 자신이 없는 나를 처벌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더 나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라면, 내일도 이렇게 힘들 거라면 그만 여기서 끝내자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늘 죽을까? 충동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처방받은 수면제 수십 알과 소주 반 병을 먹고 이불을 덮고 누웠죠. 그리고 몇 분 만에 아주 어두운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위장이 찢어질 듯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눈을 찌르는 밝은 빛에 눈을 떴어요. 시계를 보니 7시. 아침인가? 여긴 어디지? 깨어난 곳은 다음 생의 공간이 아닌 내 옥탑방이었습니다. 장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면서 깨어났는데 저는 공중에 붕 떠 있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죽은 제가 누워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속으로 소리쳤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게요. 제대로 살아볼게요. 꿈인지 실제였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깨어있는 제 영혼이 쓰러져 있는 제 몸속으로 들어갈 때 온몸에 피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뜨거움을 느꼈고 저는 깨어났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역설적이게도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늘 죽고 싶다고 생각했으나 실은 간절하게 살고 싶어하는 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릴 때 배웠던 가스펠송의 한 구절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어디에 쓰시려고. 신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을 때는, 반드시 깨어나게 했을 때는 어디에 쓸 때가 있겠지. 어디에 쓰시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 의미를 찾으며 살아보자.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몸을 조금 추스릴 수 있게 되자 책장에 꽂힌 책 중 유독 눈에 들어오는 책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 사놓고 읽지 않은 책,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였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자의 깨달음은 나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 답을 줄 것 같았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니체. 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실현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없다. 각자 스스로 알아서 이것을 찾아야 하며 그 해답이 요구되는 책임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찾아낸다면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빅터 프랭클. 인생을 두 번째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행동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빅터 프랭클.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충족시켜야 할 의미, 실현해야 할 사명이 반드시 주어져 있으며 나에게 발견되어 실현되길 기다리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말은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고 책을 읽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니체. 책 속에서 만난 문장들이 저를 어루만지고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과거의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고 미래의 나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조금씩 갖게 되었습니다. 살아서 나처럼 마음이 힘든 사람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보자는 욕구가 제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저서를 읽으며 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고 저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실현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 나에게 발견되어 실현되길 기다리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겪은 시련을 가치 있게 하려면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 하루하루 의미를 찾으며 사는 삶은 저를 공부의 길로 들어서게 했고 박사과정 때 독일 학술 교류처 DAAD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독일에서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 유학을 꿈꾸다가 아버지의 투병이 시작되면서 접었던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연구소에 출근하지 않는 날은 프랭클의 발자취를 따라 홀로코스트 기행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기록을 연구하면서 의미치료는 죽음 앞에 선 생명도 건질 수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독일에서 의미치료 전문의들에게 상담을 받고 슈퍼비전을 받은 것도 큰 배움이었습니다. 내담자로서 체험한 치유 경험은 상담자로 거듭나는데 꼭 필요한 수련 과정이었습니다. 더 의미 있는 경험은 어릴 때 해외 입양된 친구들을 독일에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입양인들의 고통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혼모와 해외 입양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게 되었어요. 나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지, 내가 태어난 조국은 어떤 곳인지, 나를 낳은 부모는 누구인지 그들은 간절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나의 뿌리를 모르는 원초적인 슬픔 때문에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입양인들을 상담해주고 한국에서 생모를 찾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미혼모의 자녀였고 한국 사회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던 미혼모들이 해외 입양을 선택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미혼모 가정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모 교육과 심리 상담은 꽤 효과가 있었어요. 엄마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아이와 함께 씩씩하게 살아가겠다는 목표가 생기면서 엄마와 아이는 함께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연대 활동은 마더 마이 마더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되어서 미혼모의 가정과 입양인들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입양인 친구를 독일 미넨역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의 나침판이 그곳으로 저를 이끈 것이었습니다. 낮은 데로 가자. 시련과 방황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자. 이것이 내 인생에 주어진 사명일지도 모른다.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교도소, 소년원, 성매매 여성들, 가출 청소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지도가 그렇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에는 의미가 있고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곁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스스로 사명을 찾아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함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제소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400여 명의 교육생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제가 북콘서트와 같이 큰 행사를 하면 우리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 엄마들이 단체로 와서 축하해 줍니다. 제가 그분들께 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서로의 삶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주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갈 것입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멘토 두 사람은 빅터 프랭클과 이시영 박사님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저서들, 이시영 박사님의 번역서를 읽으며 의미치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과 함께 의미치료에 대해 공부하고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의미치료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신 있게 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